많은 분들이 아시고는 계신데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게 약간 좀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크게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학하는 분들의 여기저기 얘기하시는 거 모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 공공재다라는 거고요. 이따 하나하나씩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외부성, 그러니까 외부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는데 부정적 외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외부 비용을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소화해서 적정하게 쓸 것인가 하는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은 이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같은 액수의 돈이지만 이걸 비용으로 보는 시각과 투자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른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현재 들어가는 돈으로 인해서 미래에 생기는 편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돈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이야기할 때 이 편익은 할인율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발생하는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갖고 와서 들어가는 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돈 내고 이게 물건을 사는 거하고 달리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경제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합하지 않는다. 내가 소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배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만의 또는 우리만의 어떤 이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라디오, 등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라디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누구나 다 원하면 수신해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등대도 뭐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등대 불빛을 보고 방향 잡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화석에너지를 사용해서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재와 사유재 같은 거는 관리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양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 가격보다도 더 낮게 받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딱 생기는 게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내지 않고도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 전혀 없이 그냥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라이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딩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초지가 있는데 저마다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다 목초지를 다 이렇게 뜯게 한다는 거죠. 양들이나 소들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냥 뿌리를 남기지 않고 다 먹게 하면은 먼저 와서 먹는 사람이 임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멸. 뭐 예를 들면은 어자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소한의 이게 어자원이 순환되려고 하면은 그물 같은 거 할 때 그물의 눈금 크기도 최소한의 치어들, 어린 고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게 규격을 좀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잡을 수 있는 거를 안 잡게 되는 게 있으니까 또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그물 눈을 촘촘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바다에 있는 고기를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쌍끌이 어선 같은 거. 쌍끌이 어선이 배가 이렇게 두 대가 쫙 가면서 밑에다가 어물망을 깔아서 쫙 긁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바다 생태계가 다 망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을 내거나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프리라이더가 생겨서 국가적으로 협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개 국가든 간에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공이 똑같이 10만큼 드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10만큼. 그러면은 비용은 10만큼 들어갔지만 온실가스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베네핏은 20이에요. 그래서 넷 베네핏은 10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국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줄이려고 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은 베네핏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프리라이더가 되는 겁니다. 무임승차. 그러니까 뭐냐면은 10개의 배출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상을 하는데 9개 국가는 서로 합의를 해서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국가는 오케이,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은 하나도 안 들고요, 0이고 베네핏은 19만큼, 그리고 나서 넷 베네핏은 19가 되는 거죠. 원래대로 좋은 거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같이 해서 10만큼의 돈을 쓰고 20만큼의 베네핏을 얻어서 넷 베네핏을 10만큼 얻으면 좋은데, 나 혼자 프리라이더로 가만히 있고 돈 안 들이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줄이는 거 하면은 앉아서 19라고 하는 혜택을 얻으니까 아무도 먼저 나서서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만 봐도 결국에는 국제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 있게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온실가스 배출은 외부성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양봉업자하고 과수원 얘기를 들어요. 서로가 윈윈 하는 거죠. 양봉업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꿀을 따올 수 있는, 벌들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옆에 꽃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수원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과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일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이라든가 나비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수원 업자들은 옆에 양봉업자가 있는 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외부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밀폐된 공간인데 똑같은 권리를 갖고 여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규제에 의해서 담배를 못 피지만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러면 여기에서 흡연가가 있고 비흡연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흡연하는 사람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나는 한번 흡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담배 피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외부성인데 부정적인 외부성을 주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가 막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누구도 아무도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국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도서연안 국가들 또는 같은 대기 중에 지구온난화 문제라 하더라도 적응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카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핫도그 딱 들고 와서 안에서 먹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 먹지 말아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와서 냄새 풍기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말릴 수가 있냐는 거죠.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한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외부성이에요. 부정적 외부성.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부성에 의해 생기는 외부 비용을 내재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 외부성을 내재화한다라는 굉장히 뭔가 고상한 듯한 말을 하지만 그거를 쉽게 해석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공평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법론이 남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제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있어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50대가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고속도로마다 이제 그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행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50대가 다니는 A에서 B까지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시간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2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대부터 50대까지 다닐 때는 12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오면은 이제는 이제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14분이 걸리는 거죠. 이제 체증이 생겨서. 자, 이제 51번째 운전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은 목적지 A에서 B로 갈 때 여기에 보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은 루트, 디투어라고 하는 우회해서 가는 로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로 해서 가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면은 18분. 51번째 운전자가 목적지에 가는데, 그런데 이 지금 50대가 다니고 있는 이곳에 만약에 내가 끼어들어서 가면은 얼마가 걸리냐면 14분이 걸려요. 14분.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51번째 운전자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18분 걸리고 저기에 고속도로를 타면은 14분이 걸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14분 걸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판단은 그냥 14분 걸리는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우회 도로를 했을 때보다 4분이 세이브되는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우리 개인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 드린 외부성이라든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이런 건 뭐냐면은 내가 고속도로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50대가 어쨌든 잘 다니고 있었어요. 12분의 시간을 걸리면서. 그런데 51번째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14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다니던 50대마다 곱하기 2분씩 시간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시간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51번째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끼어들면서 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4분의 시간이 절약되는 게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50대가 12분씩 걸리던 게 14분 걸려서 곱하기 2분씩 50대에서 100분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4분을 빼면 96분이 사회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51번째 운전자는 뭘 선택해야 되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우회도로를 합니까? 그냥 막혀도 다른 사람이 막히는 거 내가 막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시간이 적게 드는 하이웨이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이웨이를 타게 되면서 체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재화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에 대한 선택을 조금씩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외부 비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X축은 뭘 나타내냐면은 종이, 제지 회사가 종이를 쫙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지가 펄프 회사가, 펄프 제지 회사가, 그러면은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아래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건을 제지 펄프를 만들수록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사업가가 이제 시장에다 내다팔 때는 이 제지 펄프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최대가 되는 점은 여기 보이는 수요와 자기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나는 요 점, 여기 쉽게 얘기해서 QM, 가격은 PM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3자가 부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종이를 만들 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럼 숲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뭔가 새로운 생태계가 손실이 돼서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들어서 누군가 쓰고서 버려졌을 때 쓰레기,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서 치워야 되는 비용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지 펄프 회사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는 원료를 갖고 와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는 가격이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최소한 높거나 같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균형점은 여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보면은 제3자가 있게 되는 비용까지, 여기 보면 한계 외부 비용이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면은 제지 펄프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거에 따라서 제3자가 있게 되는 비용,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밑에 보면은 요 점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라는 점입니다. 요 점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생산량이 줄어야 되고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석탄 발전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석탄 발전 저렴하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생기는 그 비용이 단순히 석탄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단가만큼만 전기요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미세먼지 문제, 석탄 발전에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또 석탄 발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호흡기 질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 여기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석탄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의 가격과 그때 석탄 발전으로 인한 전기의 생산량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비용을 고려하면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그리고 석탄으로 인한 전기 가격은 더 높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석탄 발전,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생기는 외부 비용을 누군가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면 오염세, 탄소세 이런 것들을 거기다 부과를 해서 추가로 걷어서 정부가 그 걷어진 돈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한테 환경보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주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재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외부 비용을 어떻게 가격 시스템에 올려놓을 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자동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외부 비용을 내재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도 보니까 유가가 1리터당 지금 2,000원이 다시 올랐더라고요. 전에 한 1,900원에서 1,800원까지 쭉 떨어졌다가 2,000원으로 다시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가 휘발유 가격이 리터에 2,000원이 넘었는데
원가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절반 정도가 원가고 나머지 50% 절반은 다 세금이에요. 이름하여 유류세뿐만 아니라 부가세에다가 교육세에다가 농업특별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붙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붙는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휘발유나 경유에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을까? 자, 첫 번째,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해요. 과거에는 그 돈 걷어서 도로도 놨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관리하면서 복구, 훼손된 거를 또 메워줘야 돼요. 그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죠?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생기고 질소산화물도 생기고 스모그도 생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환경부에서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걷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좀 긴 이름이 유류세로 붙어서 그걸 걷어서 정부가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치는 돈이 1년에 10조가 넘어요. 그 10조가 넘는 돈으로 결국에는 도로도 깔고 복구도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유차에 DPF라는 거 붙죠. 여기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경유차에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한 DPF 같은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부착해 주도록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 다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외부 비용을 내재화하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데로 돌아오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자기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제3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에 그거를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탄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소세를 부과해서 높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덜 쓰게 하고 조금이라도 덜 만들어지고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한 걸 갖고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죠? 적응 정책도 세우고 저감 기술도 만드는 데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재화, 외부 비용의 내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만큼의 돈을 써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돈을 놓고 이게 줄이고 싶은 비용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냐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달라요. 왜? 여기 보는 것처럼 비용과 투자는 같은 거를 놓고 하지만 지향하는 게 다릅니다. 비용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투입되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오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건데 자, 지금 시점에 내가 돈을 얼마나 들어가야 되지라고 할 때는 이거 가능하면 이거 좀 조금만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게 앞으로 생기는 뭔가 이게 좋은 거를 생각해서 빨리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 여기 보는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그거를 포기하고 미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결과가 나오지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참고 포기하면서 미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미래에 정말 지금 생각하는 이만큼의 수익이 나올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 수익을 위해서 현재 시점의 소비를 유보한다,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현실지향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줄여서 미래에다가 투자한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투자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이 불확실성의 크기는 위험과 수익을 얻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후변화 문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줄여볼까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빨리빨리 우리가 더 넣어서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의 기후변화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편익이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 클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당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 예를 들면은 빈곤 문제, 그죠? 제3세계에서 지금 한 곳은 비만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한쪽은 빈곤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의 격차,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 문제, 그죠? 기아 문제, 빈곤 문제, 교육 문제, 젠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돈을 쓰면서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미래를 위해서 던진다? 이게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진 미래의 그 수익이 정말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제가 탄소세 얘기를 했는데 탄소세를 만약에 부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이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아무튼 뭐 복잡한 경제 여러 가지 순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GDP의 0.08에서 0.32%를 매년 못 가져가게 될 것이고 물가는 최소 0.2에서 0.9%씩 매년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탄소세를 부과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부의 GDP 효과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1.5도 상승으로 인해서 GDP에 1% 투자할 때 탄소세 수입에 50%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탄소세 수입에 50% 투자하는 거 돼 있는데 탄소세를 부과하면은 물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탄소세 재원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갖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업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세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에 인한 외부 비용을 탄소세로 내재화한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얻어진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확실하냐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하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면서까지 현재 시점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빈곤, 기아, 교육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과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철학의 차이가 여기에 묻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에너지 이슈를 얘기해 주실 텐데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그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 어려워도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미래에 더 큰 손실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린 다섯 번째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감축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편익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할인율이다라는 거죠. 할인율은 여기 보이는 예처럼 보시면은 이게 현재
613.9달러가 있어요. 여기 613.9달러를 매년 5%의 이자율로 10년 동안 돌리면 10년 뒤에 1,000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613.9달러를 5% 이자율로 10년이 지나면 그게 1,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10년 후에 1,000불이 생기는 거를 5달러, 그러니까 이자율 5%로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현재 가치화라고 하거든요. 미래의 편익이나 어떤 비용을 쭉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면 그게 613.9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613.9달러는 10년 뒤에 5% 이자로 했을 때 1,000불이고 미래의 1,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5% 할인율로 할 때 현재 시점을 가져오면 613.9라는 거예요. 자, 대충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A, B, C라고 하는 거. 자, A라고 하는 거는 4년 동안에 발생하는 베네핏이 20, 20, 20, 20, 합이 80이에요. 프로젝트 B는 1차 년도에 50, 80 중에 50이 딱 들어오고 나머지 30은 10, 10, 10 이렇게 2, 3, 4년째 나눠져 가요. 세 번째는 B하고 거꾸로예요. 1, 2, 3, 10, 10, 10 하다 4차 년도에 40만큼 딱 들어와요. 자, 똑같은 할인율로 했을 때 프로젝트 A, B, C 중에 어느 것이 현재 가치가 더 클까라고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똑같아야 되죠. A도 80, B도 80, C도 80, 다 똑같이 80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80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의 시간에 따라서 할인율, 다른 말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에 있는 거를 똑같이 6%의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은 A라고 하는 거는 20에다가 20을 1.6으로 나눠주고 1.6의 자승을 나눠주고 1.06의 3승을 나눠주면 73.45. 두 번째는 똑같이 하면 76.73. 세 번째는 70.31. 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80이라고 하는 편익이 현재 가치로 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왕창 앞부분에 현재 시점 가까이에서 딱 나타날 때가 현재 가치가 크고, 이게 뒤로 몰려서 나올수록 어떻게 된다?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같은 할인율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총액의 80이라고 하는 베네핏이 시간을 두고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비용은 현재 시점에 들어가고 편익은 미래에 나타나요. 비용은 현재 시점에 왕창 들어가고 편익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요. 같은 거라고, 같은 금액의 비용과 편익이라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때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마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할인율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 얘기에 보면은 똑같은 100달러를 할인율 3%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100달러짜리가 현재 100이에요. 그런데 3% 할인율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그거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55. 40년이 지나면 그거는 30. 60년이 지나면 16. 100년 지나면 5달러밖에 안 돼요. 껌값이죠. 그죠? 똑같은 할인율 3%. 자, 이번에는 거꾸로 똑같은 100불을 기간을 100년을 놓고 할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을 0으로 하면은 지금의 100불은 100년이 지나도 100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할인율을 1%, 2%, 3% 올리는 순간에 3%에서 4%가 딱 4% 되면 얼마가 되죠? 100년 뒤에, 현재 시점에 100불은 100년 뒤에 할인율 4% 하면 거의 2달러 정도. 5% 되면 거의 1달러도 안 되는 0에 가까운 수준. 그래서 경제학에서 볼 때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할인율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홍정우 교수님이 계신데, 홍정우 교수님이 그 관련해서 그 글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과 현재 시점에서의 비용과 미래에서 나오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거라 하더라도 이러한 할인율과 시간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꽃 달고 있는 이분이 니콜라스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국의 경제학자,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까지 했던 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이 당시의 영국의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가 토니 블레어. 2006년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스턴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2006년에 스턴 보고서, 부제로 기후변화 경제학. 여기 있는 것처럼 스턴 리뷰 on the economic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경제학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시나리오와의 굉장히 큰 글로벌 모형을 갖고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온난화 방지 비용은 현재는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에 해당한다. 1%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얼마 전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아서 한 2에서 3% 잡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2%, 3%인데 매년 국내 총생산의 1%가 올해도 1%, 내년에도 1%, 계속 간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냥 두면은 전 세계 GDP의 5에서 20%가 피해로 인해서 더 줄어들 거다. 또는 똑같이 하더라도 피해 비용이 막대해서 지금은 1%로 막을 수 있는 게 5%나 20%까지 가야지만 막게 된 거다. 자, 그런데 왜 망설일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당장의 1%의 비용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왜 망설일까요? 여기 보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2020년이니까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그 BI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린 스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는 것까지는 얘기 들어봤는데, 그린 스완이라는 거는 2000년에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또 화두어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보고서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그 보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보고서 제목 자체가 The Green Swan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기후변화와 같은 그린 스완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도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NCFS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재정적 위험의 원천,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감독자의 권한 내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 짓는 데라든가,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짓는 데다가 돈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석탄 발전소가 싸게 하니까 전기를 팔고 해서 돈을 많이 거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금융계에서 자꾸 돈을 주는 것은 뭐라는 거죠? 당장은 돈을 벌지만 뭐가 될까요? 미래에는 그 돈 자체가, 내가 투자한 돈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초자산화되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눈앞에 두고 미래에 있는 더 큰 손실을 외면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과 감독자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금융계가 뭐 하는 거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의 제3세계의 석탄발전소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융시장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위험, 하나는 전환기 위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다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 정말 그러네. 이게 블랙 스완을 넘어서 그린 스완이 올 수도 있겠네. 이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머릿속이라든가 이렇게 다 공감이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움직이지를 않을까?
여기 보면은 작년에 인소영 박기영이라고 하는 분이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한국경제학부에다가 낸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면 기후변화 대응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투자가 실제 재무적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합의가 없어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더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비용과 같은 돈인데 비용과 투자라고 할 차이가 있을 때 그 투자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계에서도 공공의 돈 말고 민간도 이런 부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R&D라든가 이런 투자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투자한 것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편익으로서 가져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ESG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ESG를 하는 이유가 정말 미래에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돼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지만 남들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괜히 나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닌가. 잘은 모르겠지만 미래 정말 이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쪽에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밀려서 하는 듯한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런 것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ESG가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더 큰 편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성을 갖고 현재 시점에 쓰여지는 돈을 줄여서 유보시켜서 미래로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되는지 근거도 없는 것 같고 ESG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온지도 좀 모르겠고 합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선뜻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클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자꾸 무너지고 간다. 그래서 뭐 요즘에 석유 가격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안보가 지금 막 급부상하면서 나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맞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게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가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이고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가능하냐?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이슈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우리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990년서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10%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10개 중에 9개 이상은 해외에서부터 다 가져왔다.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이 90%예요. 한 번도 90%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잖아요. 또 하나 밑에 보이는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부터 가져오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여기 좀 높아지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요 떨어진 요 점 여기를 쭉 오면은 65%가 넘어요. 이게 이제 통계의 이제 그런 거지만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 에너지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동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원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 중동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뭐 전쟁한다든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뭐 부닥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뭔가 심각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981년에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기준으로 해서 화석 에너지 의존도는 91%였어요. 10년이 지나면서 90년에 83%로 약 8%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자리가 9에서 8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1990년서부터 30년이 지난 2020년까지 화석 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은 앞자리가 8에서 바뀌지 않았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석탄, 석유, 가스는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석유는 58에서 37.7로 바뀌었고 가스는 1980년에 없던 것이 2020년에 18.8%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을 보면 OECD도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78.8%,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자리는 바뀌었죠. 우리는 8이고 여기는 7이. 근데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석탄에 대한 비중이 25% 가까이 되지만 뭐죠? OECD 평균은 14%.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이면서도, OECD 멤버 국가이면서도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맨 밑에 보이는 이겁니다. 전력 비중.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2050년이 되면은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에너지가 전기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전기의 전력 비중은 최종 에너지에서 19.7이니까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050년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의 비중은 최소 50% 이상, 60%에서 70%도 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일단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스 안에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29%는 원자력으로 공급을 했고 35%는 유연탄, 그러니까 뭐 그냥 연탄, 석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스로 26.4%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에 보이는 원자력, 유연탄, 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 것은 90%가 조금 넘는다. 이것이 20년과 30년 뒤에 밑에 보이는 신재생, 지금 7.3%에 해당하는 신재생 및 기타가 이 수치가 지금의 원자력, 유연탄, LNG하고 수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중간에 전환에 의해서 손실되는 거죠. 1차 에너지를 갖고 와서 우리가 최종 에너지 쓰는 것 가운데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이나 LNG를 갖고 와서 떼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손실이 있는 거. 그게 우리는 대략 24% 정도 된다. 자, 지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요 막대는 뭘 나타내냐면은 1980년서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나타냈는데 1.2에서 5.6으로 해서 3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와중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성은 어떻게 됐을까?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여기 보이는 요 선입니다. 근데 요 선이 보면 뭐 141에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5년에 100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15년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가,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독일하고 일본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과 한국, 독일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990년서부터 지난 30년 동안에 똑같이 에너지 집약도라고 하는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물건 만들 때 에너지를 적게 쓸수록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일본, 그리고 여기 일본, 가운데 있는 게 독일, 오른쪽에 가장 막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자, 그래서 1990년도 우리가 되게 높고 2020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높아요. 아까 앞에서 그래프는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텐시티라고 하는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산업 구조와 상황을 갖고 있는 다른 독일과 일본을 비교했더니 아직도 갈 길이 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1990년에 독일이 그 집약도가 0.109에서 0.076에서 30% 개선을 했어요. 일본은 동일한 기간에 46%를 개선했는데 우리는 22% 정도 개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마른 수건을 어떻게 더 쥐어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더 마른 곳에서 더 많이 쥐어짰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똑같은 OECD 국가의 산업구조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효율성이 더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할 때 부문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산업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밑에는 이제 공공, 중간에 보이는 게 있는데 빨간색은 수송 부분. 수송에서 뭐 에너지 연료 이런 걸 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에너지 소비 주의하면은 그냥 스무스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는데 저는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1년을 하나로 표시하지 않고 12개씩 표시를 해서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쭉 1년에 12달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하지만 그 안에서 계절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독 변동폭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 보면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가정상업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준비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이 변덕을 맞추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업 부분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지만 가정상업 부분에서 1년에 이렇게 막 변동성을 가지면서 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이거를 완만하게 이 등락이 큰 거를 이렇게 좀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부가 지난 정부였고 앞으로 정부는 달라지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탄소 중립 2030년까지 NDC 이런 것들이 딱 우리 앞에 지금 목표로 남아있는 상황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를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계산해도 그런데 2020년, 2021년 에너지 소비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018년에서부터 2019년, 20년에 쭉 떨어지던 것이 2020년과 2021년 가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튀어오른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2018년을 기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40%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경사로 줄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다시 되튀어오고 있다는 거죠. 리바운드라는 게 공을 던지면 다시 되튀어오는 것처럼 이런 문제. 이걸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원자력을 이야기하는 분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데 원자력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돼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원자력을 전공하고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바깥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은 근데 왜 나는 안심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같은 걸 놓고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다른 쪽은 기술이 아니라 뭐죠? 수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극을 메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원자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도 지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용성 문제, 어민들하고 풍력발전 단지 사업자들하고 어민들하고 부딪혀서 해상 풍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육상 풍력은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굉장히 갈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계속 봉착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너지 가격 시스템이 이미 왜곡된 게 점점 좀 굳어지면서 고착화되어요. 그래서 한전이 지금 이번 한 분기만 사상 최대 7조죠? 7조 가까이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게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너무나 밀어붙여서 그렇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가동을 하면서 높여줬는데도 그렇게 원가 상승 요인을 요금이 가격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이 되면서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가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돈에 대한 투자는 현재 시점에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기 위해서 유보시키기 위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미래로 유보하고 싶은 것이 줄어들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유도하려면은 투자로 인한 불확실성,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정책이 정권에 의해서 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서 쭉 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자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 탈석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치를 보시면은 석탄 비중이 한 9% 가까이 줄었어요. 2017년에서 2021년. 석탄 발전량도 줄었어요. 그런데 원전 발전량도 원전 비중도 줄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확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전기요금은 동결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부닥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되느냐? 한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요인이 계속 눌려져 있는 것이지 이게 결국에는 뛰쳐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NDC 상향 조정을 했죠. 국가의 그 적극적인 목표를 했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내를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 뭐냐면 여기 두 사람은 훨씬 더 반대편에 있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난 정부에 있어서 정책에 옹호했던 그쪽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담론 주도성을 실패했고 정책의 실행력 확보가 부족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에 대한 공론화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했다. 이건 어떤
구름만의 이야기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표방한 첫 번째 정부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5년이 지나서 다시 탈원전 정책이 탈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원위치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기본법을 법제화했지만 그것이 정부 부처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같이 가서 으쌰으쌰한 것보다는 환경부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전기요금 문제 정상화 실패했다. 효율 정책이나 전환 문화,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이 에너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다 파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5.6%, 7.5%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는 거예요. 단 5년 사이에. 그런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갈등이라든가 산업생태계의 구축이 한계를 갖게 됐다는 거죠. 제가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르게 해서 얼마 만에 끝낼까요? 천천히요? 자, 재생에너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보시면은 재생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해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뭘 얘기냐면 신재생에너지 총 보급 용량을 나타내요. 거의 여기 보시면은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까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뭔가 이렇게 살짝 움트는 것 같고 2014년에 바짝 뛰면서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 중에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태양광이라는 거죠. 풍력은 그냥 바닥을 그냥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전량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한 양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증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막대 그래프는 설비 용량을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발전량을 나타내요.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이라 그러면 발전소 설비 용량이 늘어난 만큼 발전량도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보니까 멈칫 이렇게 있어요. 왜 멈칫까? 그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인 것처럼 태양광만 이렇게 보급을 많이 했으니까 설비 용량은 늘었지만 태양광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4시간, 맥시멈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양이 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되는 것이 5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보이는 게 수력, 빨간색이 태양광, 위에 보이는 게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과거에는 이 5가지가 2016년만 해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가 안 됐는데 5년 사이에 2016년에서 5년이 지난 2020년이 되니까 이 5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그 재생에너지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 유독 많이 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빨간색, 지금 보면 45%나 차지하는 이게 뭐냐면 태양광이죠. 그래서 태양광이 많은 건 좋은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간헐성 문제라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3020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맞추겠다 그러면서 매년 목표치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보시면은 태양광, 풍력, 기타 등등이 있는데 합계만 놓고 보시면은 목표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 초과 달성하게 된 근본 효자의 역할을 했던 건 태양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2017년 말까지 태양광의 누적 설치 용량은 6.4 기가와트였어요. 6.4. 그것이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총 누적
용량이 21기가와트까지 된 거죠. 자, 5년 사이에 태양광 엄청나게 많이 깔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력은 어떻게 됐냐면은 2017년 말까지 1기가였는데 5년 동안에 태양광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풍력은 0.7기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다원화되면서 균형을 가지면서 가야 되는데 태양광은 초과고 풍력은 뭐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태양광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됐을까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X자가 그려져 있죠. 지금 보면은 하나는 급증하고 하나는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의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성이 기술 진보에 의해서 14.7%에서 20%까지 증가했어요. 앞으로 이거를 30%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듈 단가, 와트당 달러 비용이 1.74에서 0.21까지 쭉 떨어졌어요. 효율은 좋아지고 모듈 가격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성이 좋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설치 비용도 메가와트당 65억 하던 것이 2020년에는 1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태양광이 급속도로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풍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고 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 국내 산업 생태계가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넣으려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풍력 발전을 지지하는 스탠드 대, 풍력 발전기의 바람기비 역할을 하는 뭐죠? 블레이드,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우중공업이 아니죠, 두산에서 풍력발전 기술을 계속 개발할 테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빨리 하고 싶은데 두산그룹이 자꾸 다 외국한테만 주면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전부 다 그러면 해외 의존하시려고 합니까? 국내 산업계도 살려야죠. 기다려주세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급은 많이 해야 되는 건 좋겠는데 그렇다고 외국산 것만 다 갖다 넣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기다려주자니 보급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풍력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발전 원별 비용을 보면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원자력, 석탄, LNG,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대규모와 소규모 분산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보급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만 구성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기도 보면은 뭐 지붕, 옥상 태양광도 있는 것처럼 조금씩 그 아까 가정상업 부분에 이 부하 패턴이 굉장히 크다고 한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완만하게 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가용 태양광을 단다든가 벽면 BIPV라든가 이런 걸 다는 방법도 있는 거고 또 대규모 새만금 간척지 같은 데 대규모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다 전기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전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열도 필요해요. 열. 왜? 생각을 해보세요.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난방 열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죠? 샤워할 때, 목욕할 때 더운 물 없으면 겨울철에 어떻게 샤워해요? 더운 물도 필요해요. 그거는 그 더운 물과 더운 난방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에는 또 화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떼서 거기서부터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만 신재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는 열도 신재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과 열, 그리고 앞으로 수송 부분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수송 부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이 통합적인 인티그레이트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빠르게 제가 석탄하고 원전을 얘기해 봅니다. 자, 석탄 이 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년 전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 제가 이걸 만들게 됐냐면은 우리가 석탄 문제는 석탄 발전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있어서 실제로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86,651 천 TOE만큼의 석탄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 석탄을 나누면은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눕니다. 무연탄은 뗄 때 연기가 안 나고 유연탄 뗄 때 연기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무연탄이에요. 근데 그나마 무연탄도 국내 생산은 13%고 나머지는 다 수입을 해요. 유연탄, 호주라든가 이런 데 갖고 오는데 이 유연탄 갖고 와서 두 군데로 나누는데 하나는 연료, 원료. 연료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발전용으로 제일 많이 가요. 원료로 쓰이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코코스라고 하는 숯 개념에 의해서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철 용광로에 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연탄과 유연탄이 나눠서 딱 가서 다 보면은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전기, 여기는 몇 퍼센트냐면은 62.6%, 2018년 기준에서. 자, 그러면은 뭐죠?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석탄 중에 대략 63%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기 외에 기타 다른 요인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철 부분, 시멘트 산업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유연탄, 무연탄은 얼마 안 되니까 유연탄, 수입해오는 연탄의 소비 추이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면서 그 밑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여기가 제일 밑에가 발전 부분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제철, 철강 부분에서 사용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 온실가스를 줄인다 할 때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의 63% 정도만이 발전소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만 퇴출하고 줄인다고 해서 석탄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100%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또 봐야 되냐면은 철강 부분을 봐야 되고 시멘트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석탄 발전 상한제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 막대는 설비 용량이에요.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도 발전량은 줄어들었어요. 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발전량이 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오히려 석탄 발전을 퇴출하는 것보다 신규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요. 빠져나가는 건 4.7기가와트인데 근데 들어오는 건 7.2기가와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오는 이 6개는 전부 다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민간 석탄 발전소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상한제약에 이어서 자 너희들 자 좀 빨리 석탄 발전소 가동을 좀 낮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싫어도 저거보다 돈 손해 보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다 그냥 한전 자회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말을 들었는데 민간 자회사는 뭐죠? 민간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판매를 못하게 하십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보상 없이는 우리 할 수 없는데요. 자, 그럼 그 보상은 누가 해줘요? 전기를 사오는 한전이 해줄 수밖에 없겠지. 근데 한전이 보상을 해주면은 자기들도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 건 누구한테 마련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한테 마련하려면 전기요금을 그만큼 인상해야 되는데 정부가 컨트롤해서 못 올리게 해요. 자, 그러면 밑에서는 민간 석탄 발전사가 우리 보고 그만해? 오케이, 돈 더 내놔. 그래서 한전이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줘. 그런데 전기요금으로 해서 그거를 메워야 되는데 정부가 야 니네 전기요금 못 올려. 어떡하라는 거죠? 한전은 그냥 적자를 누적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석탄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2025년 정도까지 38기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생기겠죠. 지금처럼 우리가 만약에 80% 이용률을 한다 그러면 제일 위에 보이는 것처럼 2억 1,900만 톤이 계속 생기면서 발생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용률을 50%만 줄인다 그러면은 석탄이 설비가 많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슈가 생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석탄 발전소를 비롯해서 석탄 발전을 갖고 있는 발전사들이 이용률을 80에서부터 60, 70 이렇게 해서 50까지 내렸을 때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민간 발전, 위에 거는 다 아시니까 좀 밑에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올해 당장 9월부터 2.1기가에 해당하는 강릉 안인 발전소가 들어와요. 내년 3월에는 또 다른 2.1기가짜리 합쳐서 2.1기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미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5.6조 원이 들어갔어요. 민간이 컨소시엄을 해서 5.6조 원을 들여서 두 개의 2기가짜리의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삼척 발전소는 2023년과 2024년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2기가짜리예요. 근데 돈이 거의 5조가 들어가 있어요. 자, 민간이 어렵게 컨소시엄에서 5조, 6조 가까이 되는 돈을 퍼부어서 석탄 발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부가 나중에 가서 가동을 뭐 제약하고 했을 때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상태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손을 보면서 문제를 빨리 풀어갈 거를 해야 되는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간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적고 나올 수도 없고 정부도 가만히 생각하면 앞으로 석탄 발전이 이게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 꺼내면 보상 문제가 들어가니까 얘기도 못하고 정부는 벙어리 낸 것은 민간도 알고는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간 돈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둔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설비 용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계속 거기서부터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원자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본부가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빛, 이렇게 세울, 고리, 월성, 한울 이렇게 있어요. 다 열심히들 가동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정부가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고 하는 계획서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5개 본부 중에서 3개 본부, 한빛 2031년, 고리 2031년, 한울 2032년에 지금 갖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가 포화된다. 자, 가동을 많이 빠르게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동을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나오죠? 고준위 폐기물이 나와요. 그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률만 높이면 어떻게 되죠? 포화 시점만 빨라질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때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원자력을 너무나 홀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원자력의 이용률을 더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13년에 가동률이 90%대를 쫙 유지하다가 80%, 75%로 떨어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이때 뭐가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90%를 하던 데가 갑자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오면서 안전 예방 장치를 하면서 80%에서 70%까지 쭉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정부 그 누구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상화했는데도 그 올라간 게 90% 올라간 게 아니라 80%까지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면서 79, 71, 65에다가 다시 75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더라도 한 10% 정도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오고 지금 이제 신한울 3, 4도 새로 이제 우리가 건설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쭉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수명을 다한 것들을 10년씩 더 연장을 해서 더 많이 가동시키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은 선순환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선순환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요 건설을 해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명도 연장할 수 있어요. 해외 수출도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원자력 산업의 역사 60년이라는데 60년 동안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폐기물 관리, 그깟 것 시간 지나면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폐기, 원전을 폐기하는 거. 어떻게 할 건가? 해체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을 관리하고 해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에 이 후단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적게 가졌다는 거죠.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새로 짓고 관리하는 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자꾸 사람들이 볼 때는 안심이 안 된다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전 가동이 1978년에 있었는데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 처리장이 건설된 건 2015년, 37년이 지나서 중저준위 처리장이 만들어졌어요.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합의도 못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개 본부 중에서 3개 본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고준위 폐기물이 포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인 아까 보였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생태계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체, 도대체 고리 1호기 해체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냥 놓고 식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해체라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력 시장은 뭐 더 얘기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전기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전기를 무탄소 저탄소 전원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2021년에 작년에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개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1톤의 감축 비용은 2025년에 75달러, 2050년에 아마 2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배추권 1톤의 가격이 얼마 정도죠? 3만 원 좀 안 되죠. 여기 보면 2025년에 75달러라고 하니까 못해도 환율 다 해서 8만 원까지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2050년 되면은 한 3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와중에 전 세계의 경제 규모는 2020년 대비 45%, 2025년까지, 2050년이 되면은 2배 가까이 커질 거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IPCC 6차 보고서의 3번째 워킹 그룹이 올해 초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100불 미만의 여러 가지 감축 옵션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 가능하다. 톤당 100불만 넘지 않는 기술 옵션을 갖고서 하면은 50% 이상 감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1.5도가 아니라 2도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2050년에 GDP의 1.3에서 2.7, 연평균 0.04에서 0.09씩 감소한다. 자, 요 위에 것만 놓고 보면은 와, GDP가 1%하고 2%씩 이렇게 감소를 해. 이거 큰 거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국제적으로 경제 규모는 커져서 GDP는 2020에서 2050년 기간 동안에 최소 100% 증가할 거다. 최소 100%, 2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이거 크고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경제 규모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비용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은 미래의 피해를 더 많이 감소시키는 거고, 감축 비용 역시 미래의 경제 성장에 비교하면 이건 미미한 수준. 근데 왜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그 부의 미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체계는 더욱 다양한 에너지원이 더욱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사용자와 생산자들 간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냐 아닌지 모르지만 변화의 비결은 오래된 것과 싸우면서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 아주 열강을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비용과 투자 얘기를 하시면서 네. 비용은 이제 그 쓰는 거고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베니핏을 얻는다기보다는 지금 투자를 좀 해야 나중에 손해를 덜 본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사실 그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 좋았고 굉장히 어떤 발전적인 건데 지금 하는 에너지 전환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후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 쪽에 있는 분들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에너지 전환하면 이제는 뭐 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에너지부터 단가도 내려갔다 또 뭐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고 또 이제 지금 보수 정권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탄소 중립 안 되는 거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의무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부가 좀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상당히 고통이 따른다는 이런 거를 조금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안에도 우리나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 현대, 삼성, LG, 포스코, 그다음에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CBAM이라고 하는 CBA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부과가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부과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탄소 배출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유럽 시장에 배출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가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수소차도 그렇고 그거를 유럽 시장에다 내놓고 유럽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만 전기차를 팔아서 현대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게 처해 있는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잣대를 댈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은 정부가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바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스스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고 저는 소비자들의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과 정부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나 한 사람이 뭐 온실가스 줄여봐야 얼마나 줄까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 마크가 있는 것들을 좀 해주고, 이것도 보니까 예전에 없는 그 라벨 같은 거 없는 거를 쓰잖아요. 이게 재활용이 좋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선택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비용 부담을 전 해줘야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혼자서 알아서 하는 시점은 지난 것 같아요. 석탄 발전소만요? 글쎄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외부 비용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외부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라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주체, 그 다음에 그 외부 비용 말고 외부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외부성이 생기죠.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보상 개념으로 해서 그 돈을 일단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돈을 얼만큼 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거친 돈으로 그 피해 보상과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이 쓰여질 건가 하는 거는 서로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 발전소라고 만약에 하면은 석탄 발전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은 자기들이 공장이라든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다 돈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큼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석탄발전소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100%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전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석탄을 사용한 거지, 우리가 이익만을 내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전기 쓰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주체가 어느 하나가 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5대5로 갈지 6대4로 갈지 그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에, 석탄으로 인한 전기요금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거기에 얹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얹혀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얹혀지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정부가 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소세라든가 이런 게 부과가 돼서 석탄 발전에 대해서 석탄 전기요금에 탄소세를 부과되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오롯이 지불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감내를 해야 되느냐? 발전사가 효율을 개선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전부 다 100% 우리한테 전가시키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책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외부성에 대한 내재화라고 아까 한 것처럼 그 지금의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크든 작든 더 부담해야 되고. 네, 고맙습니다.